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의 성공익히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숑 김학렬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그 전에는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조사 회사 다니고 있다가 창업을 해서 스마트튜브라고 하는 조사 기관을 차린 거고요. 지금도 계속 이어와서 부동산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부동산을 완전히 정통하게 연구를 해오신 과정을 통해서 수십 권의 책을 내셨잖아요.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 부동산 리서치 업을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데, 리서치라고 하는 게 조사를 잘 기획해서 리서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리포터를 쓰는 게 제 업무거든요. 네. 칼럼을 꾸준히 써왔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2005년도에 블로그를 만들면서 파숑의 세상 답사기라고 하는 블로그에다가 칼럼을 계속 올렸어요. 네.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좀 반응이 좋았었고요. 특히 2010년도 이후부터는 칼럼을 거의 매일 썼거든요. 매일 쓰다 보니까 1년에 365개를 쓰잖아요. 네. 그 정도 칼럼이면 책을 한 10권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시기에 딱 필요한 부분들을 좀 선별해서 책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 첫 책을 내게 됐던 것들이고요. 단독 저서로서는 14권을 냈고요. 네. 공조까지 합치게 되면은 지금 한 40권 정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조는 저도 어떤 책이 나오는지 기억을 못 하고요. 네. 제 책 한 14권 정도만 계속 쓰고 있고 앞으로도 써나갈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가장 애정이 있는 책은 어떤 책이 되셨을까요? 일단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 책은 첫 책이고요. 수도권 네. 알짜 부동산 답사기라고 하는 첫 책이었었는데 지금 보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무겁게 썼던 것 같은데 네. 책을 여러 권 내면서 좀 단련이 됐었고 이게 또 6년에 한 번씩 재개정판을 쓰잖아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라는 책을 재개정한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2022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을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완성도가 높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맞아요. 지금 기준이 필요할 텐데 그 기준을 잡는 데에는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 이 책이 가장 요긴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제가 네. 썼지만 잘 썼어요. 아,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신문 방송학을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대학원을 부동산 학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자, 이 부분이 저는 관심이 갔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들려주시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과장하거나 뭐 홍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거니까. 네. 저는 대학교만 졸업하고 박사 신분으로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GS그룹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맡은 부서가 부동산 관련 클라이언트들만 있는 팀이었어요. 네. 서울정부, NH공사, SH공사,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이런 데가 다 주요 클라이언트였는데 그들과 21년 동안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네. 적성이 맞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리서치 과정에서 알게 된 제 지식들과 상식들과 제가 따로 공부하고 답사했었던 것들을 접목해서 칼럼을 시작했는데 일반인 분들도 좋아하시고 클라이언트 분들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감을 가지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20년 지나서 제가 이제 대학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여러 공공단체에서 강의 의뢰를 받았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게 학위가 필요한 데들이 있더라고요. 석사까지 돼야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대를 받았는데 저 학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갔는데 네. 강의를 못하고 돌아온 경우가 와. 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지금은 대학원은 홧김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워낙 바쁘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원이라고 하는 네. 것들이 있어서 한양대학교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을 선택했고 5학기 과정인데 뭐 이미 20년 동안 저는 유명해질 만큼 유명해져 있었고 맞아요. 뭐 이론이나 실기나 뭐 실전이나 투자나 모든 분야에서 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5학기 과정을 4학기 만에 끝냈고 모든 과목을 올 A뿔을 받았어요. 오, 그러셨군요. 할 때 과수석은 기본이고 네. 전체 학과 중에서 전교 1등을 해서 제가 대표로 총장님한테 상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전문가께서 공부를 하셨으니. 교수님들도 제가 이 온 거에 대해 되게 신기해 하셨어요. 네. 왜 오셨어요? 이렇게 네. 지금 언제 보는데 네. 학위 따라 왔다 그랬더니 네. 그게 끄덕이셔 주시고 아무튼 많이 뭐 도와주시고 오히려 저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대학원 생활 끝냈고요. 네. 석사 학위 이상 필요한 그런 자리에서는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사실 그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에서 네.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오셨잖아요. 현재 스마트 튜브 대표님으로서 또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국 갤럽에 있을 때는 좋던 싫던 제 일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를 했어야 됐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얻는 것도 많았었고 또 네. 한국 갤럽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사들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 스마트 튜브 같은 경우는 조그만 회사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안 되는. 네. 그래서 이 조그만 회사로서는 할 수 없는 분야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제 제가 한국 갤럽에 있을 때는 주거 실태 조사라고 해서 네. 국토교통부랑 전국에서 뭐 거의 한 10만 표본 되는 걸 큰 조사했거든요. 그거는 조사할 때 힘들지만 하고 나면은 분석할 것도 많고 되게 재밌어요. 네. 근데 조그만 회사에서는 그런 조사들을 인벌브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핵심 리서치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은 조금 개인적으로 서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좀 아쉬운 게 있고요. 나머지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안 돌아갈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저서를 많이 편찬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시간을 그만큼 할애할 수 있다는 것, 그 과정 속에서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글을 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놀랬던 거는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또 무료로 강의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기가 있었을까요? 다 무료로 하는 건 아니고요. 무료를 많이 하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저도 돈을 받고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강의 주체를 제가 한 게 아니라서 네. 무료 여부를 제가 결정할 수는 없었고요. 네. 저도 이제 강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후배들이라든지 주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강의를 유치해서 그것들을 좀 유료로 좀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어차피 이것들을 운영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측면에 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는 대외적으로 제 플랫폼이 아닌 웹에 초청해 주시는 강의들을 하거든요. 근데 네. 초청해 주는 강의 중에서도 돈을 받는 쪽은 잘 안 가요. 그쪽에서도 홍보 목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없는 네. 그런 강의들은 제가 기꺼이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부동산 대중화,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을 대중화하는 것들이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캠페인을 저는 20년째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또 수준 높은 인사이트를 갖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교육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기회를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것도 사명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사명감 갖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존경심이 네. 있게 되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부동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소유를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외국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한국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제가 체감을 할 수는 없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분야가 자산으로서 가치 중에서도 좀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연금을 꾸준히 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고민하지 않고 은퇴 연금만 받아도 생활비가 돼요. 근데 한국은 연금 가지고 생활비가 일단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주식 채권을 투자해서는 돈을 본 개인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손해를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주식들은 1등 기업만 사더라도 손해를 안 보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기업은 1등 기업을 사도 이익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등 했던 것들 삼성전자 빼고 탑10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주식을 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좀 외부 변수에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주식이나 금융권 상품으로서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내가 늙어서 힘이 없고 소득이 끊겼을 때 나를 지켜줄 뭔가 경제적인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부동산은 한 번도 실망을 시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샀는데 빠졌던 경우는 단기적인 등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10년 동안 갖고 있었는 아파트 중에서 빠진 아파트는 아마 하나도 없을걸요. 그런 겁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가 본의 아니게 많이 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아파트 공급이 수요 대비 많이 적었을 때에는 그게 가능한 논리인데 많이 짓고 있고 인구도 옛날만큼 급격히 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벌어지는 이제 집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어저께도 발표된 대학교 연구 논문을 봤더니 2050년이 되니까 13% 정도가 집이 남는데요. 공시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3%는 일단 2050년대까지는 버려야 되는 집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안 되는 집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외국 선진국처럼 주식으로도 돈 벌기가 불확실하고, 네. 채권으로도 불확실하고, 부동산으로 벌기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는 현상 유지 이상은 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신뢰하고 투자할 만한 자산은 부동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2050년까지는 지속이 될 거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일본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일 텐데요. 제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무거나 다 올랐어요. 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시장이 한 팽배해 있을 때 네. 지금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던 선진국들, 미국도 망한 적이 있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20년, 30년 하면서 이제 부동산 폭락을 얘기하시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절하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하고는 한국은 달라요. 왜냐하면 네. 한국은 한 번도 평민 시장이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집을 그렇게 많이 공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돈도 없었고. 왜냐하면 일본은 80년대 이미 뉴욕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미국의 주요 부동산 비싼 것들을 3분의 1 이상을 사갈 정도로 돈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워낙 호경기였기 때문에. 네. 왜 대외적으로도 많이 샀고요. 대내적으로도 돈이 막 넘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집을 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30% 이상 줬거든요. 이미 1980년도, 90년대부터 30%가 남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워낙 선진국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고요. 뭐 2008년도 이후에 서브프라임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이 막 세 채씩 사요. 심지어는 개 이름으로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갖고 강아지 이름으로 집을 삽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집이 남아돈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이라도 그렇게 개인이 여러 채를 사가지고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건 몇몇 투자자들만 가능했던 얘기고요. 일반인들은 집이 한 채 있는 게 소원인 집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 40%는 집이 지금도 없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행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원한 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집이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집이 좀 남아돌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데 최근에 와서 또 공급이 축소된다는 뉴스들이 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2050년도까지 예측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만 보시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당장 여러분들이 집이 두 채 있는지 한 채 있는지 집이 없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시장이 화랑이 돼서 시세가 올라가던 불황이 돼서 내려가든지 간에 집 한 채 있으면은 월세 내는 심정으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집값이 빨리 따라 그냥 거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을 두 채 이상 투자하는 것들은 공부가 되신 분들만 두 채 이상 샀을 때는 뭔가 내가 산 금액보다 비싸게 팔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발라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국에 있어서 전세 제도가 있고 또 월세도 있잖아요. 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전세라고 한 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서 네. 외국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세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예전에 이제 브래드 피트랑 결혼했다가 이혼했던 졸리 네네네네. 영화배우 있잖아요. 네. 그분이 입양한 아들을 네. 연세대학교로 이제 입학을 시켰는데 자취집을 구해줬는데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로 넣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중개했던 중개업소 소장님이 저한테 말씀 주시는데 아무리 영어로 설명해도 이해를 못한대요. 그렇죠. 그분은 전세 보증금이 월세 몇 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형식인 줄 알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만큼 지금 황당한 제도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세가 누구한테 유리한 제도인 것 같으세요? 임대인한테도 유리할 수가 있고요. 갭 투자로 또 가능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임차인한테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양쪽 다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지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임차인한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월세가 임대인한테는 궁극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대출이 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임대인 같은 경우는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하든지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대출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월세로 상세를 하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돈이 10원도 남지 않아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어차피 전세는 돈이 남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대인한테는 오히려 10,000원이라도 남게 되면은 월세가 더 유리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임차인들은 전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전세도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냥 내가 가진 돈으로 갈 수 있는 전세 지역 찾으시면 돼요. 대출 안 받고. 그러면은
나는 돈 10원도 안 드는 거잖아요. 네. 10원이 안 드는 동안에 월세 낼 돈, 대출 이자 낼 돈을 모아서 목돈 만들어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무조건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것들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게 있어요. 네. 주거 실태 조사라고. 임차인들한테 물어봅니다. 가장 희망하는 정책이 뭐냐고. 첫 번째 정책은 내 집 마련 쉽게 해달라. 네. 둘째는 전세 좀 쉽게 해달라. 월세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희망하는 건 내 집 마련과 전세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전세라고 하는 데는 임차인한테 좋은 제도구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특이하게 이 좋은 임차인한테 좋은 제도를 임대인들이 투기하기 좋은 제도라고 오해를 하다 보니까 제도가 다 꼬여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인데도. 네. 그래서 이게 전세를 끼고 사면은 투기꾼이라 그래요. 지금 대부분 실거주 의무가 강요가 되어 있는 측은요 전세를 끼고 못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차인분들 잘 들으세요. 전세로 가는 것도 유지하다는 말씀이고요.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받은 이자 낼 돈으로 투자하세요. 그게 더 내 집을 하기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좋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네. 자, 젊은 분들을 위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운이 좋아서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운이 평생 작용하지는 않아요. 물론 시기를 잘 타는 것도 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땄으면은 왜 딸 수 있었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생겼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똑같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매일 뉴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랑 관계없는 지역들도 누가 살고 있고 여기 왜 왔고 금액을 어떻게 지불하고 있고 이런 것들 좀 공부해 보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좋은 입지나 좋은 상품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몰랐는데 처해 있는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듣고 짐론이 한 말을 제가 여기서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일반적인 교육은 생계를 유지하게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 짐론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학렬 대표님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뭐 성공을 끊임없이 갈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성공보다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좋기 때문에 제 가족들과 제 지인들과 좀 행복하게 사는 것들 이게 저는 성공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키를 전달드리는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열쇠. 미국 부동산 전문인 김효지 대표의 두 번째 저서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